네, 부동산 관련된 거의 사실 유일무이한 프로그램이죠. 네. 네,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소통 통로 열어드렸다. 네.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제보가 좀 왔어요? 많이 왔습니다. 많이? 네, 많이 왔어요. 일단은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카카오톡을 열었더니 송작가 TV에서 봤어요. 일단 인사드려요 해놓고 저를 다 걸어 놓으셨어요. 네, 걸어 놓으시고 그 뒤에 제보를 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왔는데 자, 특이할 만한 거 한두 가지만 하고 갑시다. 특이할 만한 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방용이야? 네. 옵토 레코드야? 네, 오프 더 레코드.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좋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럼 뭐야? 고소 고발이 될 수 있는 건인가? 두 가지 갈래로 들어왔어요. 네. 저쪽에 약점인 거랑, 근데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것, 이렇게 들어왔는데, 후자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신뢰도가 있는 자료라서, 그 부분은 바로 즉각 조치를 취했고요. 그 다음 뭐 소개해드릴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송작가 TV를 보고 친구 신청해요 라고 해주신 분들이 주시는 그 제보 퀄리티가 다 정돈된 걸 주세요. 대부분을 이렇게 문서를 정돈해서 주시거나 하셔가지고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 빌어서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지금 네, 한 10,000분 정도 계시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참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제 카카오톡 아이디 JMEYES 검색하시면은 네. 이재명의 눈이라고 제 카카오톡 바로 연결되는데요. 혹시 캠프에 의견 드리고 싶거나 아니면은 제보 같은 것들 있으면 꼭 이게 그냥 부탁드립니다. 그 단순히 받아서 저 사람이 혼자 팔로우 수 늘리려고 하는 간사한 수작이 아니고요. 네. 실제 캠프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중간 다리가 돼서 여러분들의 제보와 의견들을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네. 옵트 레코드이긴 하지만 네. 되게 의미 있는 내용들도 캠프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결과가 좀 나오면 얘기할 수 있을 때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자, 오늘은 구본기 소장 얘기부터 들어갈 건데, 네. 자, 어저께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부가 3월 달이면 교체가 되는데, 네. 이거를 왜 내는 거죠? 일단은 매년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근데 지금 딱 적확하게 짚어주신 게 여기서 정부의 고민이 읽혀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정부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뭔가 크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적죠. 운신의 폭이 적은데 그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예, 그것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어찌 됐거나 이제 3월 달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유지가 되니까, 네. 취임식 5월 달인가요? 네, 5월 달이요. 5월 달까지는 사실상은 이제 정부 유지는 되지만 네. 구체적인 이제 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내년 상반기 또는 뭐 1, 4분기 때까지의 정책이라고 봐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기조가 바뀌진 않겠지만 여기에 약간 수정이 들어갈 건데 네. 우리 전문성을 살려서 부동산 관련해서 네. 어떠한 올해하고 다른 변화된 정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지 네.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네. 네, 이게 105페이지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거는 총 6페이지가 됩니다. 총 6페이지가 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정부 문서예요. 정부 문서인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기조 안착.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재명 후보가 추구하려고 하는 정책을 미리 바탕을 깔아주는 거네요. 하향 안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부생에서 몇 달 전부터 우리 이태경 부소장님께서 거래량을 분석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대세 하락의 초입에 있다. 그것을 정부 입장에서 지금 하향 안정 기조고 그 기조를 안착시키겠다라는 워딩을 직접적으로 문서에다 명기를 한 거예요, 아예 처음에. 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 네. 기발표 공급 대책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2025년까지 뭐 어디다가 뭐 이렇게 태능이라든지 등등등에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 물량을 받아가지고서 지금 우리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숫자를 계산을 한 건데 죄송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나오는데 크게 두 마디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공급 발표한 것에 대해서 신속히 잘 추진하겠습니다가 첫 번째 메시지고, 그다음 두 번째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말을 해요. 크게 두 가지 메시지예요. 6페이지 중에 이 두 가지가 메시지를 차지하는데, 첫 번째 거 이미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발표한 것들 잘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는 솔직히 뭐 쌀로 밥 짓는 얘기죠, 이거는. 네, 이건 2페이지밖에 없고요. 6페이지 중에 6페이지 중에 4페이지를 할애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을 해요. 그럼 구체적인 그 스킬이 뭐가 있어요? 안정 스킬로 지금 나와 있는 거. 일단 이게 왜 4페이지나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음 정부가 떠안게 될 숙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지금. 뭐가 있냐면요. 정확한 문장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서에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공급 대책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발표 대책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속도 빠르게 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월세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중 가격 완화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중 가격 완화 등이라는 거잖아요. 이중 가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작년 7월 31일부터 임대차 3법,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세입자들이 행사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 전에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2년마다 내쫓겼었는데 원하면 2년 더 살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집값은 거의 수직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사람은 또 그 안에서 임대인이 5%를 초과한 임대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집과 그렇지 않은 집 사이에, 못하는 집 사이의 가격 차이. 네, 가격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걸 이중 가격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정부한테, 다음 정부한테 떨어진 숙제가 뭐냐면요. 2+2잖아요. 그럼 작년 7월 31일에 행사한 가계는 내년 7월 31일이 지나면 내쫓기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2년 살던 분이 더 2년 살게 됐으니까는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이중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올리고 임대료도 이렇게 올랐는데 그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그 임대료 인상을 방어한 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대들이 내년 7월 31일부터 시장에 쏟아져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정도의 갭을 떠안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충격이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음 정부한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임대료 상승폭을 그 갱신 요구권 5%로 제한했지만, 네. 갱신 요구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것도 뭐 5%에서 한 그냥 2배로 주자, 10% 이상 못 하게끔 하게 되면, 네. 그건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식의 보완 대책이면? 저희도 그런 식의 보완 대책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집중 포화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감히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감히 건들 수가 없어서 우회 정책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것들을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송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그냥 핵심을 찌르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렇게는 들어가기가 어렵다, 지금 정부가. 그래서 우회 정책들을 여러 가지를 발표했다. 그래서 4페이지나 됐다 설명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일단 전세 시장의 수급을 개선하겠다. 전세형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뭐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많이 공급할 거고요. 그다음 뉴스에서 지금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저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본 게,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게 월세 임차인 같은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있어서 한 달치 월세 정도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늘려주겠다. 뭐 이 정도 건들고, 그다음에 깡통 전세 같은 것들. 요즘 임대료 떼어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제가 저번 주에 빌라 얘기 같은 것들 하면서 허그가 악성 임대인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관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안내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자꾸 핵심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한 7월 달에 있을 신규로 늘어날 수 있는 가격 인상폭에 대한 법적인 조치나
내용은 안 들어가 사실 있어요. 뭐 선거 때문에 부담될 수도 있고 네. 어차피 7월에 해야 되는 게 다음 정부의 몫으로서 살짝 떠넘긴 듯한 느낌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것들이 그냥 흘려버려도 되니까 쓱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나름 핵심에 이제 다가가려고 노력한 정책이 있는데 지금 어제 뉴스에 나온 내용들이 대부분 이겁니다.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뉴스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결국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는 이거잖아요. 지금 내년에 4년 되는 분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은 그분들이 너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해야 되니까 이분들을 6년 정도 더 살게 해줘야 되겠다. 앞으로 더 시장에 나오지 않게. 이 고민이니까 어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냐면은요. 상생 임대인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덜 받은 사람은 세금 우대나 뭐 이런 걸로 덜 올려받겠다고 하는 임대인에 대해서 국가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네, 기존에 이미 임대인이 살고 있고 그 사람이 갱신을 해서 살 경우 그러면 2년 살고 갱신을 해서 4년이 되겠죠. 그 임대인을 내쫓지 않고 그 임대인에게 5%를 넘지 않는 임대료를 요구해서 살게 해주면은 1가구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2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면은 2년 거주 중에 1년 거주를 한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인센티브를 가져왔는데 지금 그거 뭐 팔 때 얘기니까 임대인한테 주는 걸로는 약하고 네. 차라리 그 금리가 어느 정도 있으니 뭐 이걸 정책 우리가 세울 필요는 없는데 네. 아무튼 시장 안에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새로운 갱신 때 높은 가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적 상한선을 두거나 네. 아니면 올리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실명화해가지고 그 부분을 세금 내지는 다른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공제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도와주거나 뭐 그런 식의 정책이 만들어져야 될 건데 책임은 다음 5년을 이끌어가야 될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 네. 결과적으로는 내년에 있을 뭐 여러 가지 부동산의 개혁은 있겠지만 4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 임대차 3법 첫 번째 만료 그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정책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화두를 남겼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제대로 걷는 거는 사실 없어요. 하지만 고민은 다 묻어나죠. 지금 이 폭탄이 앞에 있다라는 것도 정부가 알고 있고,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건들 수는 없다. 네, 이 고민들이 묻어나는 발표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약점으로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도 지금에 있는 개선을 위해서는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토대하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까지 잘했는데 더 잘하겠습니다라는 태도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므로 이걸 개선하겠습니다라고 제도 개혁을 갖고 올 건데 윤석열이 과거 회귀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대다수 국민들과 임차인들, 서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넘어갈 것이고 집값의 하향 안정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은 이미 준비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다음 정부에서 이제 해야 될 게 어차피 이걸 기간을 늘려야 돼요. 이 충격을 완화하려면은. 그런데 흥미로운 게 2+2였잖아요. 거기다가 또 2년 해가지고 6으로 만들면은 이거 미봉책이라고 욕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네, 분명 미봉책이라고 욕먹을 거고 2+2+4가 돼야 되겠네요. 그 정도가 돼야지 네. 미봉책이라고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아쉬운 거는 겪어보니까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어차피 매 맞을 거였는데 그때 그냥 6년 정도로 했으면은 그렇지. 4년은 원래 약했어 이러고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고민이 없었을 텐데요. 아니, 원래 6년이 제일 적당한 게 우리나라 학제가 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합쳐 6년, 대학도 대부분 군대나 어학연수 갔다 오면 딱 6년이니까 네. 세입자들이 이사 다니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학교를 마칠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저도 2년 전에 우리 딸이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월세 계약을 하면서 그때 조금 더 주더라도 3년 계약을 해주십시오. 맞아요. 이제 그렇죠. 내후년 1월까지 애 졸업하고 그렇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합의를 봤거든요. 신의 한 수였어요. 그게. 맞아요. 오. 맞아야 돼. 그럼 건물주도 딱 알아들어요. 그래야 한 1년 더 살고 대신 내가 조금 뭐 월세나 보증금 좀 더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 죄송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의 눈. 네, 이제 계속 이야기하세요. 이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다음 정부가 정권을 받자마자 이 임대차 보호법을 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타임테이블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디데이가 내년 7월 31일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임대차 관련된 제도를 손볼 수밖에 없다. 그때 엄청난 백내시가 올 거예요. 그때 저희는 한 7, 8월, 한 9월까지는 싸워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네. 일종의 뭐 누가 뽑히든지 간에 요 정책에 대한 손은 반드시 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 뭐 폐기는 아니고요. 보강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점을 내년에 중요하도록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안진걸 수장이 지각하셨으니까 자, 우리 그 양평. 예. 거의 뭐 최은순 랜드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양평 관련된 추가 고소 내용, 예. 구체적인 공흥지구에 예. 어떠한 추가 비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양평은 정말 날마다 이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아주 중요한 뉴스가 어제 오늘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저희가 이렇게 양평에 대해서 고발한 건 널리 이제 알려졌잖아요. 네. 뭐 첫 번째로는 시시기획 인가상의 기한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페널티나 조사도 없이 2년 가까이 연장해주는 특혜를 저질렀다. 명백한 특혜고. 두 번째, 개발부담금 517억에서 그것도 과소 추계됐는데 6억이 됐다, 영웅이 되냐. 최근에 2억을 부과한 봐도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아예 이 두 가지를 집중 조사해 보니까 실제 비리나 부조리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 경기 남부청 양평경찰서에서 고발한 게 경기 남부청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수사 인력이라 노후가 더 훨씬 많아서 제가 고발은 좀 갔다 왔는데 경기도가 어저께 실제로 이 양평군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경기도 감사실이 경기도가 직접 수사를 했습니다. 양평군의 공무원들과 사업자인 최은순 일당을.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최은순 입장은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고의적인 기만이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행정 업무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독직이나 배임 혐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돈을 받았으면 네. 돈 받고 했으면 뇌물이고 위에서 김성교가 찍어 내려가지고 했으면 김성교 등의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공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둘 다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NGO들이 의혹을 가지고 고발하는 것은 흔한 일이잖아요. 근데 행정기관은 직접 고발 안 하고 수사를 하잖아요. 같은 기관끼리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직접 수사를까지 했다는 건 혐의가 확실히 잡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경기도가 잘한 게 저희는 양평군을 속이는 각종 서류를 냈다. 농지법 위반 과정에서 그다음에 시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면제받은 과정에서 그래서 그것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하고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성교 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캠페인 국회의원이 직권남용 했을 거라는 걸로 고발한 거잖아요. 경기도는 속여서 금전적 이익을 보기 때문에 사기죄라고 저희보다 훨씬 더 깊숙하게 그럼 만약 훨씬 더 쉽잖아요. 이게 공무집행이나 직권남용보다 속여서 사기쳐갖고 재산성 이득을 최소 몇십억을 거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사기죄로 성립이 되게 되면 이 결과에 따라서 공흥지구 개발에 대한 원초적인 원인 무효로 개발 수익 전체를 환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심지어 그런 것도 가능해지죠. 이제 예를 들면 양평군이나 경기도가 지금 양평군도 민주당 군수가 정말 오랜만에 됐거든요. 그분도 열심히 지금 조사를 하고 있대요. 결국 그러면 200억 정도의 지금 부당이득을 얻은 거로 밝혀졌는데 윤석열 일가가 아시다시피 제가 맨날 본부장이 아니라 본부장과 비리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덜너덜 해주고 있는데 본인 부인 장모뿐만 아니라 김건희의 형제자매 심지어 애삼촌 애사촌 그다음에 최은순의 특수관계로 거론되는 남성까지 다 동원되어 있는 거죠. 이 일대에서. 그리고 나는 이번에 김건희가 형제가 셋이나 있는 줄 처음 알았어. 그 세 사람도 전부 다 이와 관련된 사기 법인에 이 사기에 동참했던 개발 법인 안에 다 한 자리씩 이름을 차지하고 있다. 대주주들로. 그러니까 이게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고요. 이게 굉장히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장모하고 부인만 연루된 사건이 아니라
ESIND의 대주주가 다 김건희의 오빠, 언니, 뭐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서운 집안인 거죠, 진짜. 분양 수익이 700억인데 이익이 500억이라고 하면 500억, 그러니까 200억이라면 500억은 그 분양과 건설을 담당하는 회사가 이익으로, 공정한 이익으로 따먹고 순수하게 남은 돈만 200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500억을 따먹은 개발 회사 안에 삼형제와 엄마와 엄마의 애인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지. 와. 그럼 그 500억을 6가족이 거의 한 50억, 80억씩 논아 가진 거예요. 통째로 경비 먹었네. 떨고. 통째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통째로 먹은 거지. 근데 이 과정 중에 정말 놀라운 거는 우리가 화천 대유에서도 봤지만 이 정도의 사업을 하려 그러면 얼굴 마담이 됐든 보디가드가 됐든 아니면 법적 브로커가 됐든 누구 딴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거야. 근데 이 집안은 그게 없어. 100% 우리끼리 다 나눠 먹어도 이 사업을 못 건드려. 검찰도, 예. 공무원도, 세무서도 우리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런 뻔뻔한 짓을 했다는 거지. 하다못해 민원 담당도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최은순, 김건희 일가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2006년부터 양평, 원래 이제 고향이 양평이 됐지만 최은순이 양평 잘 알기도 했고, 이제 양평 군수가 2006년도에 당선됐잖아요. 근데 보궐선거로 김성교가 이제 2007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땅을 사들이는 과정인데 그때는 이른바 양재택 검사랑 특수관계인이었잖아요. 자기들을 비호해줄 고위검사 하나 있었던 것이고 2010년 전후에서는 그것이 윤석열로 바뀌어 있었고 조남욱 또 삼부토건 회장의 또 특수관계인들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거침없이 땅 사들이고 근데 혼자 땅 다 사면 혹시 문제될 수 있으니까 차명으로 이른바 특수관계 이제 애인으로 추정되는 김충식이도 나오고 외삼촌, 애사촌까지 다 등장해서 땅을 여러 명이 사고 혼자 또 사면 문제가 되니까 ESIND라는 회사를 통해서 사들이고 있는데 ESIND는 항상 발음이 어렵잖아요. 은순이네 뒤지게 투기 많이 했어요. ESIND. 은순이네 뒤지게 비리가 많아요. 근데 결국 이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엄청난 비리가 한 군에서 수없이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래도 검경이 있는데 진행된 과정에서 만약에 윤석열이 후보로 안 나왔으면 완전 범죄가 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재택 검사든 윤석열 검사든 고위 검사들 또는 조남 같은 아주 유명한 재벌 대기업의 비호하에서 이러면 김성교 같은 사람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김성교가 실제로 2010년에도 기소가 됐고요. 2014년에도 기소가 됐어요. 지금도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늘 뭔가에 기소가 돼서 본인이 법에 쫓기면 군수가 제일 먼저 뭘 신경 쓸까요? 경찰서장하고 여주지청장부터 신경을 썼던 거죠. 근데 특수관계인인 김건희 일가가 와서 막 땅을 사들이고 개발을 하래. 하면 못 건드리는 거지. 제가 군수여도 못 건드리고 오히려 특혜를 준 다음에 윤서방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군수는 이랬을 제 가능성이 임기 못 채우고 끝날 사람이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었죠. 있었겠죠. 왜냐하면 재판을 계속 받았잖아. 2010, 2014년도에. 그렇다면 그 전에 그러면 검경의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했으면 김성교는 여러 번 날아갈 수 있었다는 추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대장동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인 거예요. 그래도 대장동은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어떻게 해서든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도 끌어냈고 그걸 또 받을 수 있게 했고 그 부분을 나중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꾸준히 감사를 했잖아. 그게 CR이 안 맥히니까 이재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50억 클럽을 끌어들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끼었던 애들은 전부 다 한 몫씩 챙겼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100억도 챙기고 50억도 챙기고 다 챙겼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아무도 그 흔한 고문 변호사 하나를 안 쓰고 서류도 제대로 안 내는 상황에서 정말 이게 조선시대도 이게 될까 싶을 정도로 그냥 어디 가갖고 신용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돈으로 찍 긁어주고 자 이게 수표야 결제해 그러면 되는 방식의 말도 안 되는 진짜 옛날 원님 군수도 하지 못할 이런 사업들을 해먹었고 그거를
누구 하나 이걸 덮기 위해서 그 흔한 걸 덮기 위해서 누구 하나 앞에 바지 사장 하나를 안 세우고 지네 식구들끼리 알토란처럼 다 헤쳐먹었다는 예. 거지. 아니, 그렇게 최소 200억인데 네. 그 사기를 왜 이제 경기도가 사기로 봤냐면 개발부담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면 당국이 제출해라는 서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비용은 부풀리고 또 늘 필요 없는 비용도 포함시켜서 개발부담 영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여서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해서 남을 속인 다음에 결국 개발부담금만 17억을 면제받은 거니까 최소 17억 이상의 사기를 쳤다는 거. 만약에 타인을 기망하여 지금 경기도가 긍정적인 조사를 한 거예요. 맞네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식구들끼리 헤쳐먹기 위해서 700억 수익 중에 500억을 개발 회사나 이런 쪽에 장부상의 이득으로 빨아왔다 그러면 700억을 가족들이 통째로 다 헤쳐먹은 거거든. 이건 다 뺏어야 돼요. 예, 저는 만약 범죄 수익으로 다 이것이 입증이 되면 추징이 가능할 겁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촉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평과 연동돼 갖고 양평에 이제 등장한 아까 특수관계인이라는 김충식 있잖아요. 이 사람이랑 또 최은순이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양평이 넘어서 이제 송파 구민들이 또 분노해야 되는데 송파구의 60평대 고급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게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상. 왜? 어떻게 났냐? 차명 보유 의혹은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참 이건 열심히 하더라고요. 2005년도에 서울 동부지법원에 약식명령서를 입수했는데 거기 보니까 사실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대우 레이크월드 아파트 1600땡땡호는 최은순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유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공수를 이증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고인이 김충식인 거예요. 이른바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위증죄로 처벌받고 근데 이 사람들이 뻔뻔하게 위증이 아니다라고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정식 청구했는데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났나 봐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일이니까 저희도 더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반성문을 또 제출해요. 법원에다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선처를 구합니다라고. 그러니까 이미 법원에 의해서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 이 송파구의 60평대 고급 아파트 원소유자는 최원순이라는 게. 근데 양평에 아까 제가 말한 양평 땅 사들이는 거에서 그 공릉지구 말고 병산지구라는 곳에 양평 땅 사들일 때 김충식이 또 등장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김충식을 앞세워서 또는 자기 가족회사를 앞세워서 땅을 부동산 투기했는데 지금 확인된 것만 전국에 23개의 부동산이 있는 걸 확인했잖아요. 아이고야. 최소. 그러니까 이게 뭘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얘네가 무작위로 투기가 됐든 뭐가 됐든 투자가 됐든 마구 사들였어요. 땅이랑 마구 아파트를. 그 부동산들을 사들인 다음에 이것들을 보유하고 있다가 소송을 많이 당했잖아. 그래서 자기 명의로 보유하게 되면 압류를 당하고 막 이권을 많이 당해 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압류를 못 걸 사람 이름으로 이거를 굉장히 이제 나중에 차명 보유가 불법인데 차명 보유한 재산이 수십 개에 달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윤석열이랑 같이 온 사월이 몇 년인데 사위 앞으로는 그럼 또는 사위가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는 땅을 안 샀을까? 나는 윤석열이 그렇게 강원도를 애정하는 이유, 그렇게 강원도를 쓸데없이 자주 가는 이유로 권성동하고 모종의 합의를 또는 협의를 거쳐가지고 강원도 모처에 엄청난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나름대로의 내피셜을 돌려요. 아니, 언젠가 제보 나와야 돼, 이거. 그런 추정이 가능한 게, 그 윤석열 일가가 특수관계가 양평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가 실제 있습니다. 강릉 동해 사업가들 친히 그래서 그 유명한 황모 씨가 등장하는 거. 그 비선 황모 씨. 그러니까 이번에 김건희 뭐가지 휘잡던 남자 애비. 이 황모 씨가 오래전부터 윤석열 스폰서였단 말이거든. 조남욱과 황모 씨가 엄청난 스폰서고 중간에 최은순과 김건희를 소개도 시켜주고 최은순 김건희로부터 또 스폰을 받고 대릴사이처럼 들어간.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강릉에서 때때로 사고가 일어난 게 그리고 권성동이 그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안 했던 게 의외로 그쪽 안에서 힘을 쓰는 사람이 요 황 사장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긴다는 거지. 너무 흥미로워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이 황 사장은 지금 종적이 묘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비선이라는 게 드러나 버리니까 숨어 있어요 어디선가. 그리고 아들이 지금 김건희 옆에 이제 우리 성대가 말한 목덜미를 찍어내리고
코바나 컨텐츠가 아니라 코바가 컨텐츠. 코 박아서 사무실로 보내버려서 코바나 컨텐츠 별명이 지금 코바가 컨텐츠가 된 거잖아요. 근데 어느 경우는 어느 직원이 있어서 연구인 모가지를 내리찍고 코를 박아서 던지듯이 보내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제 시간에 CCTV 네. 관련된 방송을 하면서 네, 제일 어저께. 중요한 거는 구형 에쿠스 V6를 타고 온 때때로 앞에 그 차다. 그 차에 내린 사람의 정체가 궁금하다 그러는데 의혹은 다 권성동 동생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황 사장 차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져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송 작가님 시나리오에 베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흥미로워요. 원래 재밌어야 돼. 재밌어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건 강릉은 권성동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권성동과 황 사장과 윤석열이 여기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던 핫플레이스예요. 실제 그 황 사장이 윤석열이 검사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일종의 특혜를 베풀었고 예. 그로 인해서 그 건설에서도 엄청난 규모로 컸고 예. 그래서 후원도 가장 많이 한 가장 확실한 후원자 중에 하나거든. 그러면 강릉에 땅 없겠냐 이거지. 아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고액 후원자. 네. 오. 빙고. 아. 그래서 윤석열 고액 후원자들의 명단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다 장모도는 이게 안 예. 땡겨다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의 최대 스폰서는 일단 조남욱 일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남욱이 소개시켜준 그다음에 이미 강릉에서도 자기가 강릉지청 할 때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황모 사장이 있어요. 동해 사업가. 그다음에 최은순 김건희 일당이잖아요. 이 윤석열은 그런 사람들 엄청난 신세적 엄청난 특혜를 베풀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황모 씨 아들이 비선 소리를 들었겠어요. 윤석열과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했을 때 옆에 수행하던 게 황모 씨 아들이에요. 그래서 비선이냐 그러니까 김경진이가 인정을 했어요. 저기 어느 캠프나 다 그런 사람 있지 않냐 직책 있는. 참 솔직하고 솔직해. 맑고 말고 못 쓰신 생각도 없고. 네, 호남이 나온 또라이 변호사 중에 하나죠. 또라이 검사 중에 이준석도 참 하나죠. 생각 없어. 말고 네. 뭐 김건희를 옹호해라고 자꾸 해서 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최은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 거고 실제로 조남욱이가 삼부통원에서 그 황모 사장한테 일감을 엄청나게 몰아줘갖고 이 사람이 떼돈을 버는데 거기에 김건희와 최은순과 윤석열이 끼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박근혜 최순실 집단하고 강릉은 비슷해요. 지가 스스로 저기 뭐 강원도에 뭐 외손자 그 얘기하는 게 거기 네. 외가 있었고 외가. 지금도 그것 때문에 거기에 인연을 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황 사장이나 권성동이나 거기서 뭐 강원랜드 뽑아먹은 건 세 발에 핀 거고 그 안에서 뭔가를 저지르려고 했으면 토건업체 당연히 땅 많을 거 아니야. 외사촌부터 황 씨 이름으로 권 씨 이름으로 돼 있는 차명부동산 분명히 그 안에 있어. 그리고 그거 갖고 그쪽 지역사회 안에서 내가 선거되면 뭐 동계올림픽을 하든 아니면 뭐 KTX를 추가로 노선을 돌리든 내가 하나 큰 거 해줄게. 나 이거 꾸미고 있었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네. 왜 장모 해먹는 걸 봤는데 예. 장모 겨우 돈 얼마 안 들이고 막 10억 20억 뭐 여기저기 빌려갖고 여기 뽑아 메꾸고 저기 뽑아 메꿔가지고 800억 버는 꼬라지를 봤는데 나는 뭐 재물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혼자 재물 욕심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이미 딴 놈한테 다 꽂아놓을 때가 있다는 거지. 때때로가 이 모든 비리의 어떤 그 안전핀이 되는 거야 이제. 예. 때때로 까지는 과정에 맞아요. 이 에쿠스 V6 그 시커먼 차주만 나오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빵 터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계속 추적하는 거라고. 네. 그래서 최은순도 보면 연고도 없는 강원도 미실현 휴게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에서 많은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조남욱, 황모 사장,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등이 일종의 스폰을 주고받았던 로비를 주고받고 특허를 주고받다가 경제 공동체까지 확정된 박근혜 최순실하고 관계 비슷해요. 윤석열 나는 돈 없다? 지 돈이 아니어도 와이프를 통해서 장모를 통해서 전국에 23개 부동산이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은 부동산이 소유되어 있을 수도 있고 떼돈을 벌고 있는데 와이프만 지금 60억이 넘는 걸로 알려지는데 김건희가 자기 2억밖에 없대? 예, 김건희가 어떻게 60억을 넘는 돈을 벌었는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이런
앞으로 밝혀낼 게 많은데 아까 이제 제가 송파구 이야기 잠깐 마무리하면 더 재밌는 게 거기가 분명 2005년도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차명 소유하고 있다. 김충식이 최은순이 건데 그래서 이중죄로 처벌까지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김충식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 2016년도에 최은순이 내가 5년 후에 아파트를 산다고 가등기를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가등기 설정하면 아무나 처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등기 설정권자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 거라는 의혹을 더하는 건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돼?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냐면 지금 최은순, 김건희 후보 보면 옛날 게 많잖아요. 공소시 지난 것도 있고 물론 이제 학력 경력 이력 중에 지금 공소시 남아있는 거 저희가 내일 고발합니다. 참고로 김건희. 근데 지금 이 잠실 대우 이 60평대 아파트는 여전히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최은순 거니까. 아니 근데 잠실에 60평대면 거의 한 50억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50억 되겠죠. 현재 비탄 매물만 22억 3억으로 나왔답니다. 아, 예. 50억까지는 안 이 가는군요.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그럴 거예요. 아.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렇게 아파트를 차명으로 소유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부동산 실명법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부세를 덜 내게 되잖아요.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김충식이 그냥 개인 재산세만 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또는 일부 종부세 조금만 더 내거나 22억이니까 종부세 나도 좀 나오죠. 근데 만약 최은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최은순의 주택분이 다 합산이 돼서 이 사람이 종부세를 엄청 내야 될 거예요. 이건 명백한 탈세가 된 겁니다. 짜다 짜. 예. 10년 동안을 그렇게 내연남이라고도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그 아파트 한 채를 못 주고 그걸 가등기까지 쳐놓는 아, 그러네. 이 쪼잔함. 이게 그런 게 보이잖아요. 가령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삶의 행태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쪼잔함 같은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최순실 등기부등본을 MBC PD 수첩에서 싹 받아가지고 분석을 한 이틀 동안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재밌는 게 제가 말씀드리면 모계사회예요. 모계사회. 보통 지분을 나눌 때 남편과 아내가 5대5로 나누잖아요. 그렇게 안 나누고 딸이 7을 갖고 남편이 3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자들이 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 완전히. 여왕이었네요. 네, 거기는 완전히. 거기서는 넘버원이 최순실 맞잖아요. 넘버원 네. 최순실, 넘버2 정윤회, 넘버3 박근혜라고 박반천 정경정이 정확하게 밝혀냈었죠. 자, 여기까지 저희도 이제 진행상. 네. 이제 이게 이제 양평에서 자연스럽게 강릉으로 관심이 넘어가는데 그러네. 거기에 대한 제보와 관련된 추적 계속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강릉, 송파구. 전국에 최소 23개 부동산 투기. 이번에는 김소봉 셰프 레시피로 만든 바삭한 치킨이 9,900원. 쌀가루 튀김옷으로 바삭바삭. 배달은 그만. 집에서 쉽게 조리해 드셔보세요. 밀키트는 송작가 TV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송작가 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한 개. 오늘도 송작가 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 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3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 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그나마 우리 중에 제일 그 사짝기가 덜 난. 인정! 가장 학구적인. 가장 뭔가 전문가 같고 진짜 전문가 같아요. 고수 같은 느낌을 주는 계속 클래식한 얘기를 해주시는 우리 이태경 사장님한테서 자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 안정에 대한 동향들 현상 증거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먼저 보자고 하면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기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전세 시장 관련된 기사 있을 건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처음으로 기사로 나온 것 같아요. 예. 기사가 전세 매물 쌓이고 떨어진다는 기사가 많이 나온 기사거든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전세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고, 근데 이제 보통 지금 극단적인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습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이었다가 이게 그러니까 전세 주는 사람이 그렇죠. 갑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임대인이 갑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위가 예전부터 사실은 임대인이 힘이 셌는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힘이 센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게 26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돌았고요. 그러면 좀 가격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지금 좀 떨어지는 게 나오죠. 나오고 그 다음에 매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꽤 많이 들었습니다. 매물이 작년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작년에 가장 적었을 때에 비해서 한 3.5배 가량 늘었어요. 매물이. 그랬고 그 다음에 특별히 전세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매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가장 먼저 견인하는 거는 재건축 아파트인데 전세 시장에서 또 매물 가격 하락을 가장 먼저 견인하는 데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건축은 오래 못 사는 거 아니까 예. 전세를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또 불편하잖아요. 날 그렇지, 낡고, 낡았지. 예. 오래 동물 못 나오고.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없거든요. 전세가가 제일 저렴하죠. 제일 저렴하죠. 저도 살아봤습니다. 여기부터 무너져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는 당연히 재건축 아파트들이 시세 차이 크니까 당연히 거기부터 가격이 매매 시장에서 올라갑니다만 전세 시장에서는 여기부터 먼저 무너지는데 은마 같은 데가 지금 꽤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마가 재건축이 되긴 될까요? 뭐 언젠간 되겠죠. 언제가 되겠죠. 기다리다 그 사람들 입주자들 다 늙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늙었죠 이미. 예, 근데 언젠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 시장이 그럼 왜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냐라고 하는 게 전세 시장이 매매 시장보다 금리가 훨씬 더 민감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게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출을 받아서 가격 오를 걸 기대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네. 에이 뭐 좀 그렇죠. 1년 네. 후면 10%만 올라도 1억이니까 뭐 금리보다 이런 거. 시세 차익이 훨씬 예, 크면 그러니까 이자 더 내지. 그렇죠. 약간 맞아요. 시세 차익이 더 큰데. 약간 덜 민감하거든요. 예. 근데 전세는 안 그렇죠. 그렇죠. 전세는 이건 순전히 사용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월세 개념 비슷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동안에는 이제 금리가 너무 낮고, 그 다음에 대출이 되게 쉬웠으니까 내가 이자 내더라도 월세보다 훨씬 싸니까 좀 좋은 데서 살지 이런 게 가능했는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여기 민감도가 커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금리 영향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세 자금 대출부터 해서 조금씩 이렇게 저렇게 조여가는 느낌이 있죠. DSR 도입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전세 시장은 지금 아무튼 하락 트렌드 돌았는데 이게 근데 지속될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변수가 뭐예요? 변수가 이제 몇 가지 계속 떨어질 원인밖에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다시 올릴 이유가 그렇지는 생길 수 않습니다.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서울만 국한해서 보면은 올해 매물이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갈 매물이 내년이죠. 내년이 올해에 비해서 한 40% 정도 줄어요. 40%나? 예, 많이 줍니다. 그럼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요자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공급이 좀 준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 안에서의 공급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다 도시 정비 사업이잖아요. 예.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렇지. 서울 안에 빈 땅이 없으니까. 예, 없으니까 그래서 헌 거를 털고 지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재개발이 좀 나은데 재건축보다는 사실 순증하는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은 양 자체는 원래 그 5층 헐어갖고 10층 짓고 이러기 때문에 순증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해봐야 기존에 1000세대라고 하면 1200에서 1400세대 많아봐야 그 정도 늘어나는 정도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럼 LCT는 도대체 얼마를 튀긴 거야? 이씨. 근데 그런 튀겼다는 표현 재밌네요. 그건 그냥 맨 땅에 한 거니까 그런 건 정말 뭐 녹아 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 물량이 내년에 격감한다 서울이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청약 대기 수요가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제 뭐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공급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전세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집을 사면 이게 청약 통장에 날아가 버리니까 청약 대기 수요가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당연히
금리가 저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저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동향을 보면은, 전세 매물을 갖고 있었던 임대인들이 그걸 빠르게 월세로 돌리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전세 공급이 준다는 얘기죠. 이러나 저러나 전세금으로 해갖고 집값 상승하고 버티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월세로 돌려버린다는 맞습니다. 의미로 봐야겠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은 전세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요인과 그렇지 않을 요인이 맞서고 있는 형국인데 어떤 게 규정력이 더 셀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난 이제 늘 궁금한 게요. 네. 서울 외곽에 있는 지역에서 공급량이 서울에 있는 인구 분산이나 네. 그쪽에 있는 게 서울에 살던 사람, 이게 송파 비싸서 안 살고 조금 더 가서 성남 살란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서울 인구들을 못 받아내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서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에 비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살려고 하는 수요가 항상 모질하거든? 저 그거 알아요. 네.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방에 그러니까 청년들 생각을 하다가 그런 건데, 청년들이 지방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지방에는 없는데 서울에는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 적이 뭐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직장이에요. 직장? 일자리. 네. 대표적인 게 일자리. 일자리는 서울에 구해놓고 출퇴근하면 되잖아.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틈만 나면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게. 힘들어가지고서. 대표적인 게 일자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 시간에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그렇죠. 행복도 높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광역 교통망이나 뭐 그래서, 전철망 이런 거 병합해가고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있고 이제 서울이 뭐 사실 막상 서울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사실은 편한 게 많아요. 걸어서 갈 때도 많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편익이 분명히 많은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럴 정도로 이게 아주 비싼 집값과 전셋값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렇게 누려야 될 편익이냐.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오히려 서울에 살면서 그게 뭐 청약을 노리든 아니면 집을 갖고 있건 간에 하면은 시세 차익이 가장 높아서 그런 거 아닐까. 좀 그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팔 수 있거나 이사를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더 오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저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필요 없는데도 보유하고 버티기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데 교육 때문에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아이들이 이른바 명문대 가려면 어떻게든 학군이 좋거나 강남이나 학원가 주변에 있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그래서 서울 싫다고 말하면서도 버티는 분들 일자리,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한번 서울에서 밀려나면 다시 서울 못 들어온다. 맞아요. 서울에서 버티고 어떻게든 내 집을 사면 그게 내가 빚을 들이던 아니면 생고생을 하던 경매를 하던 무조건 세차익이 난다. 이런 부동산 이게 복합적으로 해서 맞습니다. 서울 인구가 생각보다 안 빠져요. 조금씩 줄어드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그냥 말 그대로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그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 바깥으로 나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 그리고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아무튼 가장 서울이 먼저 오르니까 그리고 여기 가장 늦게 빠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버티려고 하는 그 수요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게 가장 큰 동기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에요. 그런 상상을 해봤어. 내가 서울에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고 또 나 아는 사람이 일산에 5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 근데 서로의 사정상 집을 팔 수가 없어. 근데 살기는 내가 저기 가서 살아야 돼. 했을 때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상대방이 차익을 주고 바꿔서 집을 사는 거야. 교환을 하는 거죠. 이게 소유권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5억짜리 집까지 사서 서울 가서 10억짜리 살기 위해서 자기 아파트를 제공하고 그쪽 사람한테 5억만 전세 형태로 또는 이런 서로 안전하게 묶어줄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서 바꿔 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끝나면 돌아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첨단 스위치 교차 임대차네요. 교차 임대. 네. 그러니까 굳이 판매라든지
그 양도라든지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서로의 조건을 맞춰가지고 교환하려면 교환하고 아니면 교환하지 않아도 주거 조건이 비슷한 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맞춰서 차액을 놓고 가면 서울 거가 더 오를 수도 있고 지방 거가 더 오를 수도 있잖아.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돌아갈 때는 정산치고 빠지면 자기 복이니까 요런 식의 그 임대차 방법도 한번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이걸 일일이 집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개적인 플랫폼 안을 이게 열어놓은 다음에 딱 나누는 거지.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니즈가 다양한데 그것을 한쪽에 모아서 매칭시켜 보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각자 내가 지금 나 김포에서 꼭 살아야 될 일이 있는데 나 지금 뭐 여기 있는 집인데 평수는 작지만 비싸. 그래서 팔고 나가기는 너무 부담이야. 그럼 김포에 있는 사람 큰 집하고 바꿔가지고 여건이 맞을 수 있는. 왜냐면 이걸 다이렉트로만 한다고 치면 이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스위치로 여러 군데를 정리를 하면 이게 2단계, 저단계, 중간 단계를 엮어갖고 묶으면 이런 스위치 임대나 교차 임대, 매매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예, 일종의 그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 동료 중에 아내랑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세계 여행을 1년 동안 갔다 오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고양이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이런 공고를 냈어요. 서울에 1년 동안 잠깐 사실 분, 그리고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 이런 공고를 냈는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에 한 1, 2년 살아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장기 그 뭐라죠, 그 발령이 서울로 났다든지 그래서 서울 올라오는 제 친구도 있어요 보면요. 네. 그래서 뭐 대출의 번거로움을 할 필요도 없고 아니야말로 저쪽 사람이 돈 없으면 그럼 내가 이 집에서 5억 빼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5억 들고 나갈 테니까 당신이 인정하고 살아. 이자는 내가 낼게.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런 교차 스와핑이라고 방금 주택 스와핑을 다각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하우스 스와핑이네요. 하우스 스와핑. 그래서 이게 여러 그룹이 모이게 되면 다이렉트로 이게 안 맞아도 나는 이쪽 가고 이 사람 이쪽 가고 이쪽 가면서 그 수요를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만 말씀하세요. 저 사업할래요 그거. 그만 말씀하세요. 일종의 직방 같은 스타트업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공인중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일종의 이제 집 교환. 네. 그렇죠. 전국 단위로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죠.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비슷한 사업도 지금 떠올랐어요. 나는 서울서 2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동네 와서 2년 살 사람 계십니까? 문 하나도 없는데 이 기회에 투자자를 한번 모아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플랫폼을 구체화 시켜보는 게 어떨까? 충분히 저는 있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가운데서 엮기만 하면 나중에 통일되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준비한 게 좀 있다가 네. 내년에 그 집값이 정말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전히 제일 관심 뭐 많죠. 압도적으로 사실은 뭐 정책보다는 집값 전망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그 카톡에 그 거래량 하나 올려놨는데 그것 좀 올려주시겠어요?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한번 사실 뭐 집값을 예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한번 합리적으로 예측 한번 해보죠. 제일 재밌는 시간. 예. 부동산 지금 보면 거래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이게 지금 작년 12월부터 올 12월까지 1년 동안 거래량입니다. 근데 거래량 보시면 지금 놀라울 정도로 떨어졌죠. 와, 엄청나게 떨어지네요. 190일 건 맞아요? 12월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1월이 아직 다 집계가 안 됐죠. 9월 달부터 아직. 9월, 10월이 지금 2,000건대고요. 11월은 사실 거의 다 끝난 거잖아요. 11월은 거의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1일이면 끝나는 겁니다. 신고가. 근데 11월이 1,272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1월은 1,000건대일 가능성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500대 밑을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2월은 지금 191건이에요. 근데 12월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월에 지금 거의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2월은 심지어는 1,000건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네. 작년 12월에 7,500건. 예. 서울이죠, 이거 지금. 네,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거래가 30분의 1로 줄었네. 거래가 지금은 거의 이건 뭐 절벽도 넘어서 거래 절벽이 완전 아니라? 이제 빙하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럼 같고. 매물이 엄청나게 싸는데 매수자들은 다 더 떨어지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이제 말겠네요. 변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외곽부터 해서 심지어는 서울의 뭐 마포나 이런 데도 좀 금매물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짐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거래량이 확실히 보여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모든 그 자산 가격의
중력이라고 할까요? 중력값이라고 할까라고 하는 게 역시 금리죠. 근데 금리가 지금 일단 1%까지 올랐고, 2배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1월 달에 또 올릴 게 거의 확실시 돼요. 0.25% 예, 맞습니다. 올렸죠. 그래서 이제 또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 지금 축소하면서 심지어는 저기까지 하잖아요. 금리 3월 달에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도.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올해 안에 1.75까지는 갈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금리가. 그러면 내년 사실, 안에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죠. 내년 그러니까요. 안에. 그러면은 1.75면은 이게 사실은 대출금리 따지면 더블 이상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4%. 예, 4% 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미 지금 뭐 5, 6%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자 보십시오. 일단 거래량은 지금 거의 보셨다시피 없어졌고 예, 그냥 30분의 1로 줄었고요. 그냥 녹아서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가격들이 외곽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금리는 고개를 바짝바짝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기대 수익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게 비용일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투자든 투기든 하게 되면 내가 이걸 해서 얼마나 남길 거냐를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종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꽤 많이 올랐거든요. 종부세가 작년에 이게 그 1조 8천억 주택분 종부세가 근데 이제 올해 5조 7천억까지 네. 올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올랐고 특히 다주택자들은 1주택자들은 괜찮은데 다주택자들은 사실 장난이 아닌 수준이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보면은 자 보십시오. 금리,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그다음에 중부세.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가격.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주택시장 매매 가격을 버티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둥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이에요, 사실은. 전세, 그게 다주택자든 아니면 1주택자든 간에 전세를 끼고 갭투기를 하기 때문에 버텨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부러진다라고 하면은 역전세난이 생기고 그게 이제 다시 매매 시장을 강타하는 이런 코스로 갈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럼 일단 내년은 떨어질 게 너무 극명해 보이고 맞습니다. 아마 이제 떨어지는 폭도 내년이 클 건데 네. 내년, 내후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계속 더 많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떨어지는 하락폭이 좀 줄어들까요? 근데 그거는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우리가, 항상 경험을 해보면 역사적으로 자산 가격의 연착륙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자산 가격은 항상 경착륙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툭 떨어진다는 거죠?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맞아. 이게 한꺼번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가격 올라갈 때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수를 서서라도 다급하게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너질 때 보면은 계속 또 빠질 것 같아요. 같은 메커니즘 같아요. 공포 같아요. 양쪽 다. 네. 공포인데 그게 이제 한번 공포의 메커니즘이 이게 전염병하고 똑같습니다.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퍼져나가서 이게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동안에 보면은 자산 가격의 조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바라는 건 연착륙이죠. 스무스하게. 근데 그렇게 된 적은 사실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가격은 순간적으로 툭툭 떨어지기 시작할 건데 네. 이게 많이 떨어지는 지역은 많이 올랐던 데야. 이미 맞습니다. 거품이 껴있던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 안에서의 하락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부동산 가격에 있어 이중 가격에 있어서의 갭이 줄어드는 기회를 만들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하면 시범 케이스가 생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쫄망하는 지역들이 과거에 거품이 많이 껴 있었고 많이 상승했던 지역들에서의 하락폭이 마찬가지로 더 클 것이고 맞습니다. 뭐 안정적으로 올리지도 않고 이런 데는 더 떨어질 일도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근데 공급이 없는 건데. 강남 불패 많이 생각하시는데 강남이 이제 2000년 기준으로 보면 2006년쯤이 제일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그게 2012년, 13년쯤 보면은 거의 한 40% 이상 빠지거든요. 강남이 가장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번 강남에서도 한 40%대, 5년 만에 한 40%대 하락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에도 현재 가격의 40%, 50%까지는 네.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최근에 조선일보 기사 재밌는 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런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최근에. 지금 기사들 저도 지금 검색만 해도 예. 서울 지역의 주요 아파트가 뭐 몇 억이 떨어졌다. 예. 막 영끌로 산 사람들 충격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연착륙해야 되는데 폭락할까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세입자들 집 없는 성인 입장에서는 확 폭락해버려라 이런 분이 많아요.
사실 저도 그래 내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체 국민 경제나 나라 경제 생각하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워낙 하우스푸드들이 받는 또 충격이 크다 보면. 그래서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범 케이스가 한두 군데에서 이렇게 좀 생기면서 나머지 부분 안에서는 이제 아예 하향 안정의 추세로 가는 거고 폭등으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 안에도 진짜 상투 잡았다가 발목까지 떨어져서 피눈물 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나 어떤 개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서민들은 하향 안정의 기조를 찬성해 가고 있고 어차피 떨어지는 다 동의야.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일단 떨어지게 돼. 이왕이면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결국은 그 연착륙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정부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 안에서 더더욱 이거를 부동산 반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향 안정이라고 하는 꿈 같은 부동산 복지가 사실 이게 복지라고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최고의 복지죠 사실. 아니 일가구 1주택자 중에 시세 차익 노리고 이사 가지 않을 사람들은 오히려 집값 떨어지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그래야 종부세 편입 안 되고 재산세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사 갈 네. 거면 앞으로 우리가 만들 주택 스와핑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죠. 바꿔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이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큰일 하겠습니다. 났다. 송 작가님 진짜 한다고 하셔가지고. 난 한 달 많은 사람이니까. 자, 아무튼 오늘 많은 얘기들 나눠봤고요. 속보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네. 속보? 우리 네. 제가 송작가 TV를 너무 애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아직 뉴스도 안 나온 속보. 방금 이 순간에 나경원 일당이 저희들한테 그 제기했던 거액의 민사소송 있었잖아요. 네. 방금 문자 왔네요. 자꾸 변호사한테 전화 와서 보니까 판결이 선고됐어요? 저희가 이겼답니다. 와! 남의 일당이 거액에 소송한 거. 근데 나경원이 이미 판사 남편을 통해서 패소할 것 같은 분위기를 전해들었거나 그런 의혹이 있어요. 아니면 변호사 통해서 질 것 같다가 들어갔고 소치하를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근데 저희가 소치하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1심이 예정도로 올렸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으로 상고 없죠? 전애들은 쇠 취하했으니까. 근데 이제 취한 애들이 아니 상고할 소를 수 있는. 취하했는데 우리가 거부해갖고 이제 1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오기로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질이 소도 치마했는데 그렇지. 항소를 안 할 가능성이 이길 높죠. 가능성은 없으니까. 예. 어찌됐거나 드디어 우리가 이 검찰공화국에서 나경원한테 처음으로 원펀치를! 원펀치를 내겠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 비용, 그럼 이제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나경원들한테. 네. 청구해서, 우리 송작가 TV에 변호사 비용 한 몇백만 원 받는데요. 100만원 기부하겠습니다! 야, 이거 이 100만 원 받고 1000만 원 터요. 아니. 그럼 100만 원이라도 기부해서, 우리 카드뉴스, 우리 요즘에 송작가 TV 명의로 카드뉴스 되게 좋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보태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예. 훈훈한 얘기도 우리가 지금 민주화를 가고 있고 정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낭보와 함께 오늘 방송 마치고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선생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